안녕하십니까. 저는 제5회 사이브리지 저명한 과학자 세계로의 초대 사회를 맡게 된 한국과학창의재단 박은혜 연구원입니다. 어느새 바람이 차가워진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2023년 6월에 시작한 사이브리지가 벌써 5번째 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이렇게 웨비나로 강연과 질의응답이 함께하는 마지막 사이브리지 토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22일 과학영재교육 페스티벌에서 과학영재와 과학자의 만남, 그리고 그 후라는 주제로 마지막 사이브리지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오니 많은 과학영재 학생들 그리고 국민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사이브리지는 과학영재와 과학자 간의 만남의 장을 열어 빛나는 과학자로서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그동안 과학영재와의 만남에 미국 물리학회장 김영기 교수님, 그리고 나사 JPL의 성규윤 박사님, 대전과학고 선배이신 MIT 최순원 교수님, 한국과학영재학교 선배이신 텍사스대학교 박을원 교수님까지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 공부하시고 현재 뉴욕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신 정수영 교수님을 모시고 제5회 사이브리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계산 뇌과학인데요. 아무래도 근래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챗 GPT의 등장으로 인해 많은 국민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이브리지가 5회까지 이어지면서 점점 더 많은 학생들과 국민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이번 회차에는 초등학생 분들도 신청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고 계신데요. 과학고 영재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전 국민 모든 분들께 공유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 시간을 함께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브리지는 강연 40분, 그리고 질의응답 40분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현장에 참여한 분들께도 선물을 드리니까 함께 끝까지 해주세요. 그럼 5번째 사이브리지 강연을 맡아주실 정수현 교수님의 주요 안력을 제가 짧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 교수님은 서울과학고등학교, 코넬대학교 학부를 거치셔서 하버드대학교에서 응용물리학 박사를 취득하신 후에 MIT 뇌인지과학과 계산뇌과학 펠로우 연구원,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교 이론뇌과학 센터의 연구원을 거치신 뒤에 현재는 뉴욕대학교 신경과학과 조교수로서 연구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특히 2023년에는 미국 클링겐스타인 사이먼스 신경과학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이 상은 조교수 레벨에서 가장 혁신적인 연구를 하는 젊은 교수 10여 명에게만 선별하여 부여하는 상이기 때문에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정수영 교수님의 연구 관심사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뇌 모델링인데요. 인공지능이 우리의 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오늘 강연이 정말 더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이 분야에 어떻게 관심을 갖고 걸어오셨는지부터 그리고 이 분야의 가장 뜨거운 주제까지 정말 넓은 범위의 뇌과학이라는 또 주제를 가지고 멋진 강연을 펼쳐주실 텐데요. 교수님을 모실 때 각자 계신 곳에서 마음속으로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수연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계산 뇌과학, 계산 신경과학입니다. 영어로는 Neuro AI라고 불리우는 뇌과학과 인공지능의 접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는 대부분 영어지만 발표는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제는 뇌과학과 인공지능이지만 사실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이런 연구를 업으로 삼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계산 뇌과학이라는 분야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분야와의 접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연구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고요. 아주 어릴 때는 서울에서 자라다가 초등학교 때 경기 안양시로 이사를 와서 중학교 때 다시 서울로 이사를 와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나와서 계산뇌과학과 인공지능을 공부를 하게 되었는지 이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시작은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2 때까지 경기도 안양시의 평촌이라는 데서 자랐는데요.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에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저희 어머니께 이제 수학 문제집으로 한번 선행을 시켜보라고 하셔서 여름방학 동안 한 학기 선행학습을 하는 수학 문제집을 어머니께서 저한테 풀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면 줄수록 또 재밌게 하게 돼서 그때부터 학교 대표로 뭐 시대회도 나가고 수학 경시대회 같은 거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학교는 그냥 재밌게 다니고 방과 후에는 수학 경시대회 준비를 하고 대회를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과학고 진학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서울과학고를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2002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그해 이제 3월쯤에 한 방송에서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공부를 하는 한국 학생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전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 미국 대학에 가는 것도 옵션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유학에 대한 호기심은 있었지만 약간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과학부를 진학을 하고 나니까 이제 특히 수학과 경시대회를 하는 학생들 중에 어, 장학금까지 받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선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한참 이렇게 비교 내신제라는 제도가 없어지면서 그 대학을 가는데 과학부 학생들이 이렇게 내신을 막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아, 어차피 이 학교에 정말 똑똑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등수를 조금 더 올려보려고 막 에너지를 많이 쓰느니, 차라리 그 에너지를 좀 다른 데 써서 좀 뭐라도 배우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학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으로는 이제 저는 수학, 과학은 경시대회도 나가고 이제 잘하는 편이었지만, 영어는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유학 준비를 하면 뭐 영어라도 늘겠지. 약간 이런 될 대로 되라?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유학 준비를 할 때는 확신이 별로 없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제 가고 싶은 학교에도 합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 그때 포스코 청암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벳세머 장학금이라는 곳에서 이제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으로 지원해준다는 그런 장학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그때 장학금을 받을 때 그 재단의 설립자분과 이사분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뜻밖의 놀랍게 미국 유학 생활을 미국의 뉴욕주에 있는 코넬 대학교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원래 이제 수학 전공을 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코넬 대학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고 나니까 물리학이라는 학문에 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견고한 증명의 세계였는데 물리학은 실존하는 물질에 대한 설명을 이제 수학을 포함한 계산 혹은 이론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저는 어릴 때부터 수학 중에서도 기하학이라는 분야를 좋아했는데 물리학에 가보니까 기하적인 설명과 접근법이 많아서 더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 연구를 업으로 하는 거에 관심이 생겼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과의 여러 교수님들한테 이메일을 막 많이 보내보고 답장을 기다리다가 이제 학과의 줄리아 톰이라는 새로 부임하신 교수님 랩에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줄리아 교수님과 고에너지 물리, 하이에너지 피직스라는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학부 시절 처음으로 연구를 하면서 연구는 어떻게 도대체 하는 건지 그리고 연구인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그런 거를 좀 깊이 경험을 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알게 된 것인데, 그때 연구를 하던 고에너지 물리는 그 당시에 아주 스케일이 큰 협력 연구가 이루어지는 게 약간 메인스트림 연구였고, 그래서 이제 아무리
연구를 열심히 해도 아주 큰 콜라보레이션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빨리 결과를 내기가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가 마무리가 되더라도 이제 논문을 보면 저자 리스트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연구를 하고 그 다음 연구는 좀 더 작고 빠른 스케일의 연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학교에 또 이제 미셸 왕이라는 교수님의 바이오피직스, 한국말로 생물리학 랩의 오프닝이 생겨서 연구 조교로 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셸 왕 교수님 랩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버드 대학의 응용물리 Applied Physics 박사과정 프로그램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연구 분야를 바이오피직스로 좁히고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약간 계산 같은 거는 잘 하는데 손을 쓰는 거는 좀 클럼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박사과정에서는 theory 혹은 computational research, 계산적이고 이론적인 연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연구를 해야 될까 하고 이제 알아보고 배우게 된 것이 생물리, 바이오피직스, 즉 물리 방법론을 써서 생물학을 분석을 하고 이해를 도와주는 이 분야에는 여러 서브 분야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는 cellular biophysics라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는 evolutionary biology,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omputational neuroscience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 중에 뭘 골라야 될지 이제 잘 모르겠다 고민을 하고 있던 그 동시에 제 주변에 있던 이제 물리학과 그리고 응용 물리학과의 친구들이 머신 러닝, 즉 기계학습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정말 재미가 있다고. 그리고 이제 이게 미래의 과학이나 공학 연구 패러다임에 큰 임팩트가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대학원 1년차 때 그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파티 같은 걸 하는 데서 듣고 그런 분야가 있구나 하고 머신러닝 수업에 처음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부 때는 머신러닝 기계학습 분야를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하버드의 유일한 대학원 레벨 머신러닝 수업을 이제 학교에 갓 부임하신 라이언 애덤스라는 교수님, 젊은 교수님이 가르치고 계셨고, 이제 이분이 저의 나중에 공동 지도 교수님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라이언 교수님이 수업 초반에 머신러닝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인공지능 안에서도 주어진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코딩을 할 때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구체적으로 지식을 내리는 방식으로 코딩을 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시켜서 구체적으로 코딩을 하지 않고 학습을 통해 원하는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나오게 하는 것이 그걸 이제 approximate coding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머신 러닝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그때까지 수학이나 물리처럼 견고하고 이제 잘 짜여진 체계 속에서 공부를 해왔던 저한테 그런 이제 룰을 직접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르지 않지만 이제 기계가 학습을 해서 논리를 하는 이제 그런 체계에 대한 학문이라는 머신러닝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의 고민으로 돌아가서 그 머신러닝의 큰 방법론 중에 하나가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이제 인공신경망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는. 근데 지금은 이걸 이제 딥러닝이라고 부르죠. 이런 방법론이고, theoretical neuroscience, 즉 그 이론 계산 뇌과학이라는 분야에서 중요한 방법론 역시 신경망 연구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저의 이제 두 가지의 관심사가 겹치는 거를 보고 난 후에는 이제 큰 고민 없이 계산 뇌과학과 이제 신경망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어떤 교수님이 이런 연구를 하나 이제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버드 대학과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을 오가면서 이론 뇌과학 그리고 이제 계산 뇌과학을 연구하시는 하임 솜폴린스키 교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어서 이 솜폴린스키 교수님과 박사과정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을 시작할 때가 2010년쯤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 딥러닝의 발전과 함께 계산뇌과학도 크게 발전을 해서 각 대학에 계산뇌과학을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제 계산뇌과학을 사이드로 하는 교수님들은 있었어도
메인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제가 있던 하버드 대학에는 손폴린스키 교수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물리적인 방법을 쓰시는 분은. 물론 지금은 여러 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린 학생이어서 잘 몰랐는데, 이제, 일을 같이 하고 나서야 손폴린스키 교수님이 이론 뇌과학 분야의 대가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 있으면서 계산 뇌과학 그리고 이론 뇌과학이 어떤 분야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 들은 계산 뇌과학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 수업에서 배운 계산 뇌과학의 정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툴 그리고 방법론적인 관점인데 이제 계산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툴을 사용을 해서 뇌과학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응용적인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의는 이제 뇌를 계산을 하는 기계, 컴퓨터 같은 그런 기계로 보고 뇌 안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뇌를 컴퓨터 같은 걸로 보고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제 그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는 그런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관점이 완전히 분리된 거는 아니고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뇌 안에서 어떤 계산이 되는지 이해를 하려면 뇌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툴적인 관점에서 컴퓨테이셔널 메서드를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 뇌 안에 있는 뉴런들이 어떤 식으로 정보 처리를 하는지 알게 되면 뇌의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좀 더 쉬워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계산 뇌과학과 인공지능은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표현을 이제 제가 많이 썼는데 그 세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제 사고나 학습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을 하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 방법 중에 뭐 if only loop 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컴퓨터한테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줘서 구현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를 빼고 구체적으로 코딩을 하지 않고 이제 컴퓨터한테 아까 말한 것처럼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방법을 머신러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인풋, 아웃풋만 보면 굉장히 좀 똑똑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구체적인 룰을 좀 알기가 힘들고 그냥 이 머신러닝 안에 있는 그 모델 안에서 파라미터 같은 게 배워서 이제 좀 지적인 일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요. 그 머신러닝 안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 등이 있는데 특히 지금 굉장히 핫한 딥러닝이라는 분야는 인간의 뉴런과 비슷한 뉴런과 뉴런이 연결된 인공신경망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해서 머신러닝을 하는 것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이 아닌 머신러닝에는 확률론적인 방법을 써서 어떤 알고리즘 같은 거를 확률적으로 쓴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파라미터를 배우는 거를 머신러닝인데 딥러닝이 아닌 그런 그런 컴포넌트 리셋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는지 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인공신경망 그리고 딥러닝과 신경과학, 그 뇌과학의 좀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특히 인공신경망의 기본 빌딩 블록이 되는 그 유닛이라는 것이 계산을 하는 방식이 그 주변 혹은 앞 단계의 수치를 선형적으로 더해서 이거를 weighted sum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비선형적인 함수를 가한 뒤에 아웃풋을 내고 그 다음에 유닛이 계산을 하는데 쓰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이 기작이 사실은 그 뇌의 기본 빌딩 블럭인 뉴런이라는 세포가 그 스파이크라는 신호를 그리고 시냅스라는 뉴런과 뉴런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전파하는 그런 방식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게 딥러닝의 기본 빌딩 블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딥러닝 그리고 인공신경망의 기본 유닛을 인공 뉴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공 뉴런들을 이제 모으고 쌓은 다음에 학습 시그널을 보내서 이 네트워크를 잘 트레이닝을 하면 요즘 인공지능 분야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 있는 딥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기계학습에서 사용되는 인공신경망의 효과적인 학습 방식과 우리가 이제 뇌과학에서 알고 있는 뉴런들이 배우고 학습하는 원리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뇌에서 일어나는 학습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제 다 이렇게 합쳐서 좀 복잡한 그런 지능을 구현하게 하는 그런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계산 내각의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인공신경망 연구가 이제 시작은 뇌과학에서 영감을 받아서 시작된 연구 분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공신경망의 응용적인 연구는 인공지능의 서브 분야, 그리고 이제로 이제 많이 발전을 했고, 결국은 인공신경망의 이론적 연구, 그리고 인공신경망을 통한 뇌과학 연구는 신경과학의 서브 분야로 이제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발전을 해왔는데요. 근데 한 2014년쯤, 한 10년 전쯤에 그 GPU 같은 그런 하드웨어 발전 등의 힘을 입어서 이제 딥러닝을 활용한 딥 네트워크의 성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메인스트림 연구 분야가 되면서 다시 뇌과학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보통 시각 연구를 할 때 쓰는 이미지들,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긴 사진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숭이한테 보여줘요. 그럼 원숭이의 그 비주얼 코텍스라고 시각 피질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미리 심어둔 그 일렉트로드, 즉 전극 측정기로 그 뉴런 세포들에서 일어나는 스파이크, 즉 뇌 전기 신호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을 이제 뇌에 보여주고 이제 뇌에서 일어나는 신호를 측정을 한 다음에 같은 이미지를 또 이제 굉장히 큰 딥 네트워크에 보여준 다음에 네트워크 안에 있는 인공 뉴런 유닛들의 패턴들도 뽑아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고 나면 원숭이의 뇌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의 뉴런들의 신호들과 인공신경망 안에서의 인공 뉴런들의 그 신호들을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랬더니 그 전까지 나와 있던 뇌의 시각 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많은 뇌과학적인 전통적인 모델들보다 그 딥 네트워크에서 객체 인식을 하도록 학습을 시킨 신경망이 실제로 뇌의 신호를 훨씬 더 예측을 잘한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게 이제 2014년에 이 데니 아민스라는 스탠포드 교수님이 발견을 한 건데 이때부터 딥러닝을 사용한 뇌과학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재밌는 내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딥 네트워크가 이제 객체 인식을 더 잘하면 잘할수록 이제 그게 이제 EX축이고 뇌를 예측하는 그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그런 결과도 있고요. 또 어떤 연구도 있냐면 딥 네트워크가 이제 굉장히 뛰어난 성능으로 객체 인식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몇몇 쉬운 일들 예를 들면 어떤 이미지에 아주 작은 노이즈를 넣었을 때 그래서 이 팬더 사진이 그 예죠. 그래서 인간의 눈에는 이 팬더 사진에 노이즈를 조금 넣었더니 똑같은 이미지로 보여요. 사실 별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미지에 조금 노이즈가 있다고 해서 인간이 갑자기 막 오작동되고 그러진 않죠. 그런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노이즈를 넣었더니 딥 네트워크는 갑자기 이 팬더 사진을 보고 given 긴팔 원숭이라고 대답을 해버립니다. 99.3%의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딥 네트워크가 뇌와 다르게 행동하는 예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adversarial robustness, 적대적 경고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일반적인 딥 네트워크와 생물적인 뇌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 그 이제 바로 뉴런들이 내는 신호는 노이즈, 즉 잡음이 많다는 건데요. 이런 뉴런들이 가지고 있는 노이즈가 많다는 그런 특성이 왜 있는 건지, 그리고 혹시 이런 뇌 안에 있는 노이즈들이 뇌 안에서 일어나는 계산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같은 그런 흥미로운 가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설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뉴런들과 비슷한 통계적인 특성을 가진 뉴럴 노이즈, 그런 뉴런 신호들의 잡음을 딥 네트워크에 이제 적용을 시켰더니 그 앞서 말한 adversarial robustness, 그 견고성이 좋아지는 것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즉 위에서 보이는 이 판다 이미지가 우리 눈에는 같아 보이는데 딥 네트워크는 크게 틀렸잖아요.
근데 이제 뉴런처럼 네트워크 안에 잡음을 넣었더니 이미지의 이런 노이즈로부터 오는 실패 사례가 많이 고쳐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MIT에 있을 때 했던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생물학적으로 뉴런에서 보이는 특성들을 인공지능에 이제 접목을 시켜서 넣어줄 경우에 네트워크의 성능은 어떻게 좋아지면 주시고, 그리고 또 얼마나 뇌 모델로서의 역할을 잘 하게 되는지, 이런 연구가 요즘 저희 분야에서 딥러닝과 계산 뇌과학 사이에 굉장히 핫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Neuro Inspired AI 혹은 Neuro AI라고도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인공신경망을 만드는 관점에서의 이야기였고, 이제는 이제 신경망을 분석하는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 이 딥러닝 그리고 인공지능과 뇌과학 혹은 신경과학 사이에는 공유되는 연구의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일단 딥러닝에서는 딥네트워크의 구조와 학습 알고리즘에 기여하는 이 파라미터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고 불리우는 이 네트워크, 딥네트워크의 task performance, 즉 작업 성능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패턴을 어떻게 만들어내주는지가 그걸 이해를 하는 것이 그 굉장히 큰 목적 중에 하나이고, 또 비슷하게 신경과학에서는 뉴런 세포들의 그런 활동들이 수백 개, 수천 개 이상이 모이고, 그리고 각각의 뉴런들이 이제 플라스티스라고 하는 신경 가속성을 통해서 연결이 바뀌고 학습이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동물과 인간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를 이해하는 게 이제 목적이죠. 그래서 이 두 분야의 공통적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이 미시적인 것들, 뭐 뉴런 세포, 그리고 각 뉴런 사이의 가소성 같은 것들이 모여서 거시적인 현상, 즉 네트워크의 성능, 혹은 동물이나 인간의 행동이나 인지를 만들어내는지, 즉 그 미시적인 현상과 거시적인 현상을 연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현상을 연결하는 분야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물리학의 서브 분야 중 하나인 통계역학 혹은 통계물리입니다. 그래서 구글에 가서 통계역학의 정의를 내려달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처음으로 나오는 대답이 이거예요. 통계역학은 미시적인 현상으로부터 거시적인 macroscopic behavior, 행동을 도출해내는 이론이다. 그래서 사실 인공신경망, 그 딥네트워크, 그 계산 뇌과학에 통계역학 혹은 통계물리 배경의 연구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저도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 때 그때 시작을 한 연구가 바로 이런 통계물리, 통계역학의 계산적이고 수학적인 방법론을 써서 여러 뉴런들이 어떻게 정보를 표현하고 처리를 하는지를 이론화를 시키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박사과정 논문이고, 이거는 이제 디펜스를 한 후에 제 커미티 멤버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아지 사진이 시각적인 인풋으로 보여지면 그 뇌 안에 많은 뉴런들이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그 반응을 하는 속도들이 다 다를 텐데, 어떤 뉴런들은 강아지 사진을 매우 좋아해서 스파이크 그 뉴런 사이에 그 전기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이 신호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제 제 톡을 지금 듣는 와중에도 여러분의 뇌 안에 있는 뉴런들이 막 스파이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또 어떤 뉴런은 이제 반응을 빠르게 많이 해서 주어진 시간 동안 스파이크를 55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뉴런은 별로 반응이 없어서 뭐 4개만 만들어내고, 이제 각 뉴런들이 다 다르게 반응을 하고 다른 개수의 스파이크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뇌에서 시각 정보를 담당하는 그 위치에 전극 측정기를 넣으면 이제 요즘 기술로는 한 번에 수십 개, 수백 개 혹은 1000개 이상의 뉴런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거를 하나씩 쟀었는데 이제는 이제 많은 뉴런들이 어떻게 동시에 반응을 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N개의 뉴런에서 측정을 해봤다고 할게요. 그럼 이제 각 뉴런마다 반응한 이 신호의 개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면 그 뇌의 어떤 일부 부위의 반응을 이렇게 고차원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N개의 뉴런에서 재면 N차원의 신경 상태 공간, Neural State Space라고 불리는 데에서 뇌의 반응이 하나의 이렇게 벡터, 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실생활에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물체들이 사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움직여요. 저도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아까 보여준 이 강아지 사진도 뭐 강아지도 막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강아지가 움직여도 우리는 강아지를 알아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강아지가 움직이면 뉴런들도 조금씩 다 다르게 반응을 해서 이 뉴런들의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 신경 상태 공간에서 이 강아지에 대한 반응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아지에 대한 반응이 하나의 점이 아니라 기하학적인 구조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저희 분야에서는 이거를 neural manifold, 신경 다양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 이런 어떤 물체, 그리고 물체의 움직임을 포함한 이런 거에 대한 뉴런들의 반응이 모인 이런 구조를 기하학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 신경의 신호 공간에서, 상태 공간에서 정보가 저장되고 처리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연구가 저희 계산뇌가 분야에서 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실험실에서 동물들이 행동을 할 때 신경 반응을 측정을 해서 그 구조를 분석을 하면 그 다양한 행동들의 구조가 신경 반응에 나타난다를 이제 다양한 기하학적인 구조로 나타난다는 거를 이제 저차원상에서 시각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관찰들이 이제 뇌 시각 담당 부위부터 시작을 해서 운동 그리고 혹은 뭐 인지를 담당하는 부위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관한 리뷰를 제가 논문을 쓴 게 있는데 바로 이거고요. 그 다시 그 뉴런들의 신호들이 모여있는 고차원적인 공간으로 가보면 이제 제가 3차원으로 그렸지만 뉴런이 N개면 N차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강아지가 움직이면 강아지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모여있는 그 기하학적인 구조가 생긴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고양이를 또 보여주고 고양이가 움직이면 고양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도 또 다른 구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데이터 구름 클러스터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이런 물체를 표현을 하는 그 뉴런 신호들의 이제 클러스터들의 구조와 그리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정보의 양을 연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답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박사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도 이어오고 있는 연구인데요. 이 강아지 혹은 고양이 같은 객체에 대한 뉴런들의 반응이 모인 데이터 클러스터들 혹은 신경 다양체들이 그런 기하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물체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저장할 수 있는지 이론을 정립을 했고 이제 그 과정에서 통계 역학에서의 수학적인 방법론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뉴런 신호들의 구조와 정보의 양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이 뉴런 상태 공간에서의 정보량, 특히 그 물체를 몇 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물건 같은 거를 포장하는 데 필요한 직관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강아지, 고양이 같은 그런 물체에 대한 뉴런들의 반응이 모인 클러스터들, 여기 있는 이제 각각의 그 강아지, 고양이 같은 물체들이 다른 색깔이겠죠? 그래서 그게 크면 객체 정보를 조금밖에 저장을 못 하는데 그 클러스터가 작으면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큽니다. 그리고 이 신경 반응 클러스터들의 위치가 막 뭉쳐 있으면 그 저장 가능한 정보량이 적지만 이 클러스터들이 잘 퍼져 있으면 또 저장 가능한 정보량이 크고 그리고 이 클러스터들이 또 서로 잘 정렬이 되어 있으면 정보량을 많이 저장을 할 수가 있고 막 아무렇게나 방향이 랜덤하게 있으면 또 저장할 수 있는 정보량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갈 점은 물체에 저장 가능한 정보량은 물체를 몇 개까지 알아볼 수 있느냐와는 질문과 연관이 되어서 이제 동물과 인간의 인지 능력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고 이제 거시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한편 뉴런의 신호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이런 신경 다양체 데이터 클러스터의 구조는 각 뉴런의 반응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시적인 현상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아까 말한 거시적인 현상과 미시적인 현상의 연결이 정보량과 정보의 구조로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이론을 써서 뭘 할 수 있냐 하면 아까 제가 말하기를 이제 딥네트워크가 성능은 좋지만 왜 성능을 좋은지 이해를 하는 게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중요한 연구 방향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아까 말한 이론을 쓰면 그 딥네트워크 안에서 그 안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정보의 구조와 정보량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넷이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잘 알려진 그 이미지 데이터셋을 네트워크에 넣고 그 안에서 이제 네트워크가 반응을 하는 그런 유닛들의 액티비티를 뽑은 다음에
이제 그 구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를 들면 이 좌측에 있는 그래프가 딥네트워크의 그 레이어 안으로 들어가면서 정보의 양을 측정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와 우측에 있는 그래프는 그 어떠한 물체, 뭐 강아지, 고양이 같은 그런 물체에 대한 반응, 신호 반응 클러스터, 그리고 각 물체에 대한 그 신경 다양체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 딥네트워크의 여러 층을 지나가면서 그 각각의 물체들에 대한 각 뉴런당의 정보의 양이 점점 커지고 그 물체에 대한 반응 클러스터의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는 게 그 이유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정보의 모양이 이렇게 좀 더 덴스하게 변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근데 더 신기하고 흥미로운 거는 이런 방법을 써서 실제 그 뇌 안에 어떤 뉴런들이 이제 신경 활동들로 구성된 그 신호들의 정보 구조와 양을 어떻게 변하는지도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딥네트워크처럼 비슷하게 원숭이한테 다시 이제 여러 물체의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원숭이 뇌의 그 시각 피질이라는 뇌에서 시각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곳에서 측정한 그 신경 활동을 분석을 했더니 비슷하게 뇌의 정보 처리 경로를 따라가면 각 물체에 대한 그 반응 클러스터들이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이제 각 뉴런당 정보의 양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딥네트워크를 통한 분석도 그렇고 이제 원숭이 뇌를 통해서 보건데 아마 이제 우리의 뇌도 정보 처리를 다음과 같은 그림 이렇게 이제 물체들에 대한 신경 활동들이 뇌 안에서 이제 점점 처리가 되면서 더 이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기 효과적인 정보의 구조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새로운 이론적인 방법으로 분석과 측정이 가능하게 된 시대에 도달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계산내각과 인공지능 사이에 있는 저희의 연구 분야, 그리고 이제 최신 연구 분야에 대한, 저의 최신 연구에 대한 소개였고요. 그래서 이 연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산내각이라는 분야가 어떻게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 분야와 상호작용을 하는지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수학이나 물리 같은 정량적이고 기초적인 학문을 잘 알아두는 것도 뇌과학이나 인공지능 안에서 정보의 구조와 양을 분석하는 이론적인 방법을 만들어내고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는 점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제 연구 관련 문헌들이고요. 그리고 이건 저희 연구실 학생들, 그리고 이제 공동연구자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교수님 정말 인사이트 있는 강연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는 요새 챗 GPT를 정말 열혈 사용 중인데, 그래서 인공지능의 발전을 정말 우리 삶에 얼마나 이걸 유익하게 하는지를 사실 작게나마 항상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흥미로운 강연이었고, 교수님의 연구를 정말 응원하게 됩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 예술이나 창작, 분석이나 논리가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인간의 뇌를 분석해서 그걸 기계에 심고, 그게 이제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이 다시 역설적으로는 인간의 뇌가 얼마나 우수한가, 얼마나 뛰어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수님께서는 신경학, 컴퓨터공학,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연구 분야를 앞서서 해 나가시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은 우리 과학영재 학생들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꿈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많은 과학영재들에게도 흥미롭고 또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사전 질문 주셨던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교수님과 함께 고른 사전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택된 학생들에게는 2주 안에 맛있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 인간이 쉽게 하는 간단한 분류도 인공신경만은 아직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신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예시를 보더라도 사실은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인간의 능력을 카피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인공신경만과 인간 뇌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 번만 더 짚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톡에서 보인 예시처럼 작은 변화나 혹은 자극을 주었을 때 인간의 뇌는 유연하게 반응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인공지능은 약간 예측하기 힘든 방향으로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뇌에는 그 뉴런 세포들이 뭐 호르몬이나 전해질 같은 생물적인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뭐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노이즈가 되게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가 인공지능보다 유연하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노이즈를 인공지능에 포함을 시켰을 때 실제 뇌처럼 더 유연하게 반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발견이 됐다는 게 저는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노이즈뿐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상황이나 컨텍스트에 직면을 했을 때 그 유연하게 반응하는 능력이 인공지능보다 인간의 뇌가 훨씬 더 뛰어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이제 뇌라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통해서 이제 진화를 하면서 한 개체가 볼 수 있는 데이터의 양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이제 진화를 통해서 축적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특히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노이즈라는 것을 기계에 심었을 때 기계 또한 인간처럼 오히려 무결함이 아닌 약간의 결함을 넣었더니 오히려 더 잘 반응한다는 이 연구를 교수님께서도 하셨다고 아까 말씀 주셔서 너무 자랑스럽고 이런 또 과학자와 저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게 참 재밌게 느껴지는 오늘 아침입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일이 사실 저희도 오늘 잠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앞으로 또 유연한 상황에 대응을 하면 아마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자동차 주행 같은 것도 예기치 못한 상황을 사실 대응을 못하는데 하게 되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교수님? 그럴 것 같네요. 아마 교수님의 연구가 저희의 아주 편리함에 또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뇌과학은 우리 신체의 일부인 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생물학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저희는 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수학의 언어로 분석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한 학생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전통적인 생물학은 어떠한 가설을 세운 후에 이제 그 가설을 만족시키는 메커니즘이 있는지를 보는 논리적이고 어쩌면 이제 선형적인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리고 비슷하게 예전의 뇌과학도 약간 비슷한 방식으로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적으로 신경과학에서는 이제 하나의 뉴런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 두 뉴런 사이의 시냅스가 어떻게 강해지고 약해지는지 같은 그런 연구가 주류였어요. 그런데 이제 뭐 실험 기술과 측정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많은 뉴런들로부터 동시에 뉴런의 활동을 과 신호를 측정하는 게 가능해졌고 그리고 이렇게 측정되는 데이터의 양이 너무 방대해지다 보니까 수학이나 컴퓨터 공학 혹은 이제 기계학습에서의 방법이 이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하는 데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무래도 이전보다 저희가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이 다 쌓이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학적인 기술이 모든 연구의 사실 기초이자 가장 또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이게 수학은 수학, 과학은 과학, 뭐 생물학은 생물학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과학은 다 연결되어 있어서 진보에 함께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참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것이 또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과학자의 길이기 때문에 언제나 저희는 또 응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산 내과학은 신경학, 컴퓨터 공학, 물리학이 융합된 분야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분야를 다 공부하는 게 어렵지는 않나요? 계산 내과학에 진학하며 모든 분야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나요? 분야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이 분야에 되게 관심이 많은 학생인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학부와 대학원 레벨에 따라서 답이 다른데, 대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의 이름보다 자기가 한 연구 분야가 뭔지, 그리고 혹은 지도 교수님의 초이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 전공에 대한 질문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이제 그걸 먼저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뇌과학이 워낙 학문 간 융합이 많고 이제 새로운 분야라 전공이 없는 학교도 많아요, 사실. 근데 이제 혹시 본인이 진학한 학교에 뇌과학이나 신경과학 전공이 있다면, 그리고 근데 이제 계산 뇌과학에 관심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뇌과학만 전공하는 것보다 뇌과학을 전공을 하면서 수학이나 컴퓨터공학, 물리학 같은 이제 역사가 깊고 수치적인 감을 배울 수 있는 분야를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하기를 추천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뇌과학은 아직도 이제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수학, 물리, 컴퓨터과학과 같이 이제 모든 대학들에서 같은 비슷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공통적인 체계가 이제 계속해서 정립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이 수십 년 후에 바뀔 수도 있고 또 이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분야의 툴을 써서 뇌과학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이제 개척하는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다른 분야도 같이 공부를 하면 더 준비가 잘 될 것 같고, 근데 또 이런 이제 다이나믹하게 바뀌고 있다는 점이 제 생각에는 뇌과학 분야에서 연구를 하는 게 정말 재미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큰 연구의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뇌과학을 공부를 하는 건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뇌과학만 공부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자기가 관심이 있는 또 다른 분야가 있으면 그것도 깊이 파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아까 강연하실 때도 참 느꼈지만 이 분야에 대한 애정과 재미있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연구를 하시면서 이게 힘들다보다 재밌다, 흥미롭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하게 되는 이런 분야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축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많은 걸 공부해야 되니까 힘들지 않을까가 아니라 미지의 어떤 영역, 아직 해결되지 못한 영역,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을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워서 내가 해결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 분야에 더 많이 적합하리라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학생들에게 재밌는 공부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교수님 물리학을 전공하셨는데 뇌과학을 연구하시게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짧게 질문 주셨어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물리학 안에서도 통계 물리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통계 물리학은 뭐 기압이나 온도 같은 거시적인 물리 현상을 분자나 원자들 사이의 이런 미시적인 반응으로부터 유출을 해가는 여러 스케일과 혹은 여러 레벨의 그 추상화를 가지고 연결을 시키고 통합을 시키는 그런 분야가 통계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야를 찾다 보니까 뇌과학 안에서도 그 뉴런들 사이의 미시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행동이나 인지 같은 이제 거시적인 현상을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과학 연구를 하다 보면 제 자신에 대한 이해도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서 더 재밌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는 정말 나이가 들어도 끊이지 않는 저희의 항상 어떤 과제와 같은데, 교수님 참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공부를 하신다니 부러운 마음도 많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통계물리학의 목표, 이 자체가 공부의 목표라기보다 뇌과학을 연구하시는 거에 어떤 툴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학문 간의 어떤 큰 벽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학제 간의 넘나드는 연구가 사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각광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또 듭니다. 다섯 번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것도 사실 비슷한 질문인데 계산내과학과 내과학의 차이를 물어보셨는데요. 교수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뇌과학 안에는 Molecular Cellular Neuroscience라고 하는 그 세포 및 분자 신경과학도 있고, 그리고 Systems Neuroscience, 그 신경회로 및 시스템을 연구하는 시스템 신경과학도 있고, 특히 계산 뇌과학은 시스템 신경과학의 서브 분야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신경과학 안에서도 실험을 할 수도 있고, 계산이나 이론 위주로 할 수 있는데, 이제 계산 위주로 한다면 계산 뇌과학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리고 더 넓게는 심리학과도 연결이 되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계산뇌과학과 뇌과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계산뇌과학에서는 뇌에서 일어나는 그 계산에 대한 원리를 이론적으로 그리고 수치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라서 그 생물학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컴퓨터공학 같기도 한 그런 흥미로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저한테 일전에 이제 저희끼리 사전 인터뷰 할 때 설명해 주신 게 우리는 생물학에서 이제 하나하나 실험을 통해서 하는 연구보다 어떤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서 이론을 만들어 가는 학문이다라고 또 설명을 해 주시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하나 아주 미시적인 생물학적인 반응을 계속 보는 그런 것보다 내가 이론을 좀 더 만들고 싶고 데이터를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것을 좀 제안하고 싶고 발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또 어울리는 학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사실 뇌를 이해하기엔 너무 많은 지식과 기술과 또 그런 기여가, 많은 과학자들의 기여가 필요한 것 같네요. 여섯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람의 뇌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정신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포나 분자 수준의 생물학적 접근과 계산적인 접근 중에서 무엇이 더 효과적인가요? 물어보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아는 친구인가 봐요.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과학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causal intervention이라고 인과적인 개입이라는 건데 그 시스템의 어떤 부분에 충격이나 변화를 준 다음에 다른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전자를 바꾸거나 뭐 단백질의 구조를 바꾸는 것 같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세포나 분자 수준의 생물학적인 접근이 매우 유용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반면에 아주 복잡한 현상이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제 생각에는 계산적인 접근이 더 유용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중요하고 많은 상호작용이 있고 실제로 이제 많은 뇌과학 학과들을 봤을 때도 이런 세포 분자 수준의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스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내가 정말 들여다보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 케이스이겠네요. 본인에게 더 맞는 연구 방법과 또 더 흥미가 되는 연구 주제에 따라서 이 분야를 좀 더 선택하시면 학생들의 앞날을 또 밝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사실 저의 질문입니다. 저의 이제 사심을 담아 질문을 한번 드려보자면, 인공지능이 너무 많이 발전하면 수많은 윤리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할 만한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혹은 교수님과 같이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우려나 어떤 논의가 있는지, 그리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이 과하게 발전할 경우에 이제 부의 분배나 혹은 이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의 분배가 공평하게 일어나지 못해서 이제 빈부격차가 야기될 수도 있고 이제 혹은 다른 방법으로도 악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공지능의 연구나 사용을 이제 규제를 좀 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의 법적 규제가 과하게 되기 시작할 경우에 오히려 이미 이런 많은 데이터와 부를 가지고 있는 뭐큰 테크 회사 같은 그런 쪽에서 이런 법적 규제를 악용을 해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을 최대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오픈되게 연구를 하고 사용을 하도록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저희 사회를 이제 너무 크게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제 깊이 빨리 생각을 해봐야 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교수님, 정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답변인데, 왜냐면 저희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정복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상상도 저희는 해보잖아요. 사실은 그거보다 이게 발전이 됐을 때 어떤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력에 대해서 논의가 뜨겁게 있다니,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어떤 노동력을 많이 대체하게 되면서부터 오는 그런 부의 분배의 재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실 이건 굉장히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도 파급력이 있는 그런 발전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떤 뜨거운 토론을 통해서 더 나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교수님도 가끔 그런 토론에 또 참여하고 하시나요? 저는 약간 주로 듣는 편인데요.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리고 이런, 어,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규제나 법률 같은 것에 관련된 분야도 제 생각에는 많이 생겨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의 그런 진로도 생각해보는 것도 학생들한테는 또 옵션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학생들이 오늘 또 많은 진로를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교수님 양쪽의 이야기를 다 공평하게 들려주셔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데 꽤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사전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또 굉장히 기대하시는 현장 Q&A를 가볼게요. 여기 지금 몇 가지 또 학생들이 질문을 남겨주시기도 했지만 지금 또 바로 남기셔도 됩니다. 현장 질문,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교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읽어주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해볼게요. 교수님 잠깐 한번 질문 네.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교수님 혹시 준비되시면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질문을 보시고 선택하신 후에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음, 질문이 정말 많네요. 이제 곧 의가 저희가 했는데, 선택 장애가 올 정도죠. 어, 볼까요? 일단은 뇌에서 일어나는 기작을 통해서 몸이 불편한 이제 장애인분들이 이제 뇌파로 움직이는 이제 보조기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 생각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계산내각과 인공지능의 그런 좀 긍정적인 효과인 것 같아서 이제 꼭 대답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 뇌과학 안에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즉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 뇌에서 나오는 이제 미세한 신호를 포착을 해서 이제 로봇이나 다른 이제 사물에 전달을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수십 년 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최근에 인공지능이 정말 많이 발전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뇌파 센서가 소형화가 되고 정보 처리 기술도 발달을 하면서 이 분야도 정말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뇌와 척수 사이에 그냥 생체 신호를 전달을 해서 하반신이 마비가 됐던 환자가 이제 걸을 수 있게 약간 증상이 호전된 그런 케이스도 있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뉴럴링크처럼 이제 뇌에 삽입된 그런 칩으로부터 뇌 신호를 읽어서 지금은 컴퓨터 프로그램 정도에서 하지만 이제 나중에는 다른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도 있는 그런 연구 프로그램도 있고, 뭐 누게릭병 같은 것에 걸려서 이제 손을 움직이기 힘든 환자가 뇌파 센서를 통해서 이제 자판을 치는 생각을 해서 그 센서가 신호를 인식해서 태블릿에 글자를 쓰고 SNS 같은 걸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너무 정말 핫한 분야이기도 하고 정말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분야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얼마 전에 다리를 다쳐서 걷기가 참 힘들었는데 그때 참 생각지 못한 그 장애우분들의 고통을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거든요. 이런 이제 과학자들이 정말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발전을 보게 되니 이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고 뜻깊은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현장 질문 하나만 더 골라주시면 어떨까요? 네.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 어, 지금 대전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사실 한 몇십 명 학생들이 모여서 한 번에 같이 듣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대전과학고등학교에서 마지막 질문 주셨는데 혹시 요거는 어떠세요? 뇌가 생각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기억을 하는 과정까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기억 상실증과 같은 기억과 관련 질병 문제도 해결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재밌는 질문이네요. 그래서 기억 상실증, 그래서 이 분야를 메모리 쪽이라고 하는데, 어, 약간 관련 연구가 확실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정보를 너무 많이,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이미 이렇게, 저장을 하고 아니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축적이 된 후에
새로운 정보를 또 알게 되었을 때, 아이디어란 케이스에는 이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옛날에 배운 정보를 잊지 않아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딥네트워크의 이제 간단한 딥네트워크를 보면, 그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옛날에 배웠던 걸 이제 까먹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네트워크의 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옛날에 배웠던 정보를 잊지 않는 이제 그거를 이제 catastrophic forgetting이라고 그러는데, 이미 어, 이론이 있네요. 네, 이미 이제 딥러닝에서도 많이 공부되고 있는 학문이고 이제 그거를 적용을 해서 뇌과학에서도 이제 어떠한 뇌 안에서의 기전들과 메커니즘이 이렇게 기억을 잘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확실히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것도 참 의미 있는 연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끔 그런 질문 하잖아요. 만약에 몸도 그대로인데 내가 내 기억을 잃었다면 그것은 나인가? 내가 아닌 것인가? 이런 저희가 철학적 질문을 만약에라고 하면서 가끔 던지기도 하는데, 이런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서 혹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에게 이런 기억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희 정말 상상치도 못한 그런 과학적인 발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떠셨나요? 혹시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혹은 질문 하나만 더 답변 둘 중에 교수님께 선택의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뇌과학이나 이런 기계학습이라는 분야를 잘 알지 못했던 분야인데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새로운 학문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기도 하고, 그 개인에게 있어서 이제 새로운 학문을 접할 기회가 생기기도 하니까 늘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지내면 이제 즐겁고 흥미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뭔가 융합적인 그런 학문을 하다 보면, 사실 이게 저는 고등학교 때 잘 몰랐던 건데,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이제 리더십 스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정보를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빠르게 전달을 하는지, 그래서 그런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연습을 또 많이 하고 네, 그런 소통을 하는 연습을 이제 과학 공부와 더불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이, 교수님 너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마지막 말씀이자 조언이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5회째까지 진행해오면서 모든 과학자분들이 예상외로 이런 소통에 대한 그리고 협력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빠지지 않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흔히 하는 이제 과학자에 대한 오해가 방에 앉아서 연구만 한다. 이런 이제 오해가 있을 텐데 사실 그게 아니라 지금은 많은 대화를 통해서 또 교수님 같은 경우는 파티에서 들었던 어떤 한 분야에 대한 소개로 이 분야까지 또 오시게 됐고 여기서 연구의 성과를 많이 쌓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생들도 이런 사이브리지에서 와서 듣는 이야기 그리고 친구들과 이런 과학고 영재학교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연구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 과학자로서의 꿈을 생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준비된 모든 순서는 끝났습니다. 5회 사이브리지 어떠셨나요? 저희가 아쉽지만 이렇게 토요일 오전에 강연과 이런 질의응답으로 만나는 사이브리지는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회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2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리는 과학영재교육 페스티벌에서 저희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어질 텐데요. 그때에도 많은 관심과 또 과학고 영재학교 그리고 모든 국민분들의 참여를 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여러 분야가 융합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교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과학적인 결과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미칠 어떤 사회에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까지도 교수님이 넓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많은 통찰력을 얻고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모두가 유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학자로서 성장하시기를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교수님, 사이브리츠의 모든 선배 교수님들이 과학자분들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전에 토요일에 맑은 날인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와 교수님은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교수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토요일 오후 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